첫 달 새벽에 눈을 맞으며 대군 정문 앞에 서 있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담이라면 넘을 줄 앓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문지기에게 걸어가 스스로 이름을 또박또박 댔습니다. 문지기는 창을 집은 채 어깨를 흔들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름 내내 팔도의 고을마다 붙어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사내는 뒷날 어느 마당에서 하얀 비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보고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치는 그의 섣달에 눈을 맞으며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사흘 동안 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문 옆 담에 종이가 2장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지난 여름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귀퉁이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우치를 잡아 오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나중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아직 희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우치가 스스로 나오면 지난 일을 묻지 않는다. 우치는 그 2장을 나란히 놓고 오래 보았습니다. 한 장은 잡겠다는 말이고 한 장은 부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우치가 종이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겠군. 그날 밤 우치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흘을 걸어 다녔습니다. 지난 정월에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때는 지붕을 세면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세면서 걸었습니다. 문마다 창을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담은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문은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것이 문으로 드는 것보다 쉽습니다. 우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나흘째 새벽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 산에서 그가 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을 넘으면 한 번은 됩니다. 한 번 넘고 나면 담이 높아집니다. 문턱은 넘어도 담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치가 문지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지기가 창을 내밀었습니다. 물러서라. 아를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를 것이 있으면 관가로 가라. 우치가 옷에 앉은 눈을 털면서 말했습니다. 관가로 가면 소인을 죽입니다. 문지기가 그 말에 우치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차림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산에서 잔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송도 사는 전우치라 합니다. 문지기가 웃었습니다. 창을 짚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옆에 섰던 사람도 따라서 소리를 냈습니다. 우치는 웃음이 그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인이 전우치입니다. 2번째로 들었을 때는 웃음이 짧았습니다. 저 담에 붙은 이름이 그 이름이다. 압니다. 그 이름을 대면서 대궐문 앞에 서는 놈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문지기가 창을 고쳐 잡았습니다. 우치가 소매에서 손을 빼서 2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묶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묶어서 안으로 들이십시오. 관가로 넘기면 그만이다. 관가로 보내시면 나리께서 상을 받으십니다. 상이면 되었다. 우치가 웃었습니다. 안으로 들이시면 나리께서 벼슬을 받으십니다. 문지기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옆 사람에게 안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치는 눈 쌓인 땅 위에 2 손을 내민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관원 하나가 문 안에서 나왔습니다. 관원이 우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전우치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믿으라는 말이냐? 우치가 두 손을 내린 채 대답했습니다. 소인을 아는 사람이 저 안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나라의 곡식과 재물을 맡아보는 관청에 김생이라는 관원이 있습니다. 우치는 그 이름을 대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름을 대면 김생이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와서 아니라고 하면 우치는 그날로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마디만 하면 우치는 그날로 죄인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김생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치는 그 이름을 댔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것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나서 김생이 문으로 나왔습니다. 관복 위에 겉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김생은 눈발 속에 선 우치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난 6월에 무덤 앞에서 10가지 세어준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김생은 눈을 감고 열을 세는 동안 달아나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서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관원이 김생에게 물었습니다. 저자를 아느냐?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김생의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가 멈추었습니다. 우치가 김생을 보고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김생이 말했습니다. 전우치입니다. 우치는 그날로 대궐마당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밧줄로 묶인 채였습니다. 묶기만 하고 품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문으로 든 자를 문 앞에서 뒤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린 자리가 하필 근정전 앞들이었습니다. 지난 정월에 그가 구름 위에 서서 내려다보던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벼슬아치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엎드려 있고 벼슬아치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치는 눈으로 뜰의 너비를 재어보았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보니 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전각 앞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벼슬 등급을 따라 갈라선 신하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월 초닷새 날 이 자리에 왔던 그 자냐? 우치가 이 말을 땅에 댄 채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왔습니다. 내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하였느냐? 소인이 그리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짓이었느냐? 거짓이었습니다. 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자 소리가 그쳤습니다. 들보는 어디 있느냐?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만한 금덩이를 어디서 팔았느냐? 강 건너에 가서 은덩이로 바꾸었습니다. 임금이 손끝으로 무릎을 한번 짚었습니다. 팔아서 받은 것은 어찌하였느냐? 쌀을 사서 26 고을에 나누었습니다. 임금이 들보를 지으려고 금부치를 어디서 거두었는지 우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나라 창고를 다 털어도 모자라서 저작거리 사람들의 손에서 거두었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았느냐? 우치가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든 가락지 19개가 무릎에 눌려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조각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였느냐? 가락지를 만들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치가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폈습니다. 123개를 만들어 100사람하고 4사람을 찾았습니다. 우치가 폈던 손가락 가운데 며칠 도로 접었습니다. 못 찾은 것이 19개입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정월의 저작거리에서 금부치를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내놓을 것이고 내놓고 나면 저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등이 굽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산 아래 셋째 골목에 사는 그 늙은 신하였습니다. 정월의 하늘이
어찌 사람의 금을 쓰느냐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늙은 신하가 우치의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하, 저자의 말을 한마디만 더 듣게 하여 주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치가 늙은 신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소인이 무엇을 아뢰면 되겠습니까? 늙은 신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것이나 하라. 우치가 말했습니다. 대감대구물은 봄에 말랐습니까? 늙은 신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임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목소리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신은 정월에 이 목소리 앞에서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 엎드린 사람은 젊고 마르고 눈이 붉은 사내였습니다. 옷은 젖어 있고 신은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에게 조정이 통째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군사를 맡아보는 관청의 우두머리인 강판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배어야 합니다. 이 자는 하늘을 지어냈습니다. 하늘을 지어낸 죄는 나라를 지어낸 죄와 같습니다. 뜰에서 여럿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인이 묻겠다. 임금이 우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제 발로 왔느냐? 담에 붙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종이를 믿었느냐? 우치가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어찌 왔느냐?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는 말이냐? 지난 정월에 소인이 곧간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우치가 무릎 앞에 쌓인 눈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열리기는 열렸습니다. 우치가 눈을 쓸던 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문에서 쏟아진 것은 늙은 어미의 가락지였습니다. 딸이 시집 갈 때 끼워준 것을 12해 만지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 돌려드렸더니 손가락에 끼지 않고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우치가 그 말을 하고 다시 이마를 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흔들면 아랫물이 먼저 넘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오래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강판서가 다시 아뢰려 하자 임금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내일 다시 묻겠다.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무서워한 것은 그 사내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정월에 그 마당에 엎드린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어버리면 그 100명이 무엇에 엎드렸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됩니다. 살려두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새벽에 사람을 불러 명을 적게 했습니다. 이튿날 우치는 다시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지난 일은 묻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슬을 하나 주었습니다. 임금 곁에서 명을 받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군사를 맡는 벼슬이었고 등급은 낮았습니다. 그날 정문을 지키던 문지기도 자리를 하나 옮겼습니다. 뜰에서 반대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판서가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자에게 나라의 옷을 입히려 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저자가 지난 정월에 나라의 옷을 입지 않고도 이 마당을 엎드리게 하였다. 옷을 입히면 그만 못하겠느냐? 강판서가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우치를 한번 보았습니다. 우치는 그 눈을 보았고 그 눈이 무엇을 보는지도 알았습니다. 밧줄이 풀렸습니다. 우치는 그날 관복을 받았습니다. 받아 들고 보니 소매가 넓었습니다. 넓은 소매 안에 흰 부채가 들어갔습니다. 가락지 19개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치는 옷을 입고 거울 대신 처마 및 물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우치가 그 얼굴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얼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치는 종이를 한 장 펴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산에서 지낼 때 심심하면 하던 것입니다. 봉우리를 3개 세우고 그 사이에 골짜기를 넣었습니다. 산 아래에 물을 그리고 물가에 나무를 몇 그루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봉우리 사이로 올라가는 길을 하나 그렸습니다. 어머니 무덤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산에서 지낼 때는 그렇게 그려놓고 밤새 들여다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물가에 발이 닿는 것 같아 손을 짚었더니 종이가 젖어 찢어졌습니다. 우치는 그 종이를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소매에는 흰 부채도 들어 있었습니다. 새해 전에 산에서 하늘의 책과 함께 얻은 부채입니다. 뼈대도 종이도 희고 그림도 글씨도 없습니다. 벼슬살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서 기다립니다. 명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적은 것을 들고 관청으로 갑니다. 관청에서 받아 적은 사람이 또 그것을 들고 다른 관청으로 갑니다. 우치가 하는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첫 달에 그는 아무것도 아뢰지 않았습니다. 둘째 달에 처음으로 아뢰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난해 흉년이 든 고을의 곡식을 덜어달라는 글이었습니다. 올린 글은 사흘 만에 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종이 끝에 글자가 2자 적혀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뜻의 글자였습니다. 우치가 그 2자를 한참 보았습니다. 담이라면 넘으면 됩니다. 담은 높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것은 재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글자에는 높이가 없었습니다. 우치는 그날 저녁에 김생을 찾아갔습니다. 김생은 그를 방에 들이지 않고 마당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기 있으면 나는 날마다 열을 세는 셈일세. 압니다. 안다면서 왜 왔는가? 우치가 그 2자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김생이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2자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닐세. 그러면 무엇입니까? 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일세. 김생이 종이를 도로 밀었습니다. 올린 글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도네. 옆으로 돌다가 종이가 해지면 없어지네. 우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김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공을 세우게. 공을 세우면 그때는 자네 말을 위해서 듣네. 우치가 마당을 나가려는데 김생이 불렀습니다. 한 가지 일러둘 것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지난 가을에 자네를 부르자고 아랜 것이 나일세. 우치가 돌아섰습니다. 김생은 마루 끝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잡을 수 없으면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아뢰었네. 어찌 그리 아뢰셨습니까? 자네가 산에서 겨울을 나면 죽을 것 같았네. 김생이 무릎 위에 손을 놓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문 안에 들여놓았네. 그러니 자네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 절반은 내 것일세. 우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우치에 대한 말이 조정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랫사람에게도 말을 높인다는 말이었습니다. 문지기에게도 높이고 마당 쓰는 사람에게도 높였습니다. 강판서가 그것을 두고 여러 답해서 말했습니다. 위아래가 있어야 나라가 서는 법일세. 아래 것에게 말을 높이는 자는 위를 우습게 아는 자일세. 그 말이 우치의 귀에까지 왔습니다. 우치는 그 말을 듣고도 말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은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딱 한 번 남에게 말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작년 정월 초닷새 날 구름 위에서였습니다. 그날 그는 임금에게 너라고 하였습니다. 그 한 번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는 잊지 못합니다. 말을 낮추면 사람이 엎드립니다. 엎드린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우치는 그날 이후로 그 맛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채도 접어두었습니다. 관복 소매 안에 넣어두고 넉 달 동안 한 번도 펴지 않았습니다. 문 안에서는
문 안의 방법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넉 달째 되던 달에 강원도에서 문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달산에 도적이 들었다는 문서였습니다. 우치가 그 문서를 조정해 읽어 올렸습니다. 가달산은 강원도 안쪽에 있는 산입니다. 산이 깊고 골짜기가 많아서 들어가면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산 꼭대기 가까이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10사람이었다가 겨울을 지나면서 100사람이 넘었습니다. 우두머리의 이름이 엄준이라 하였습니다. 그 자들이 고을의 창고를 2번 열었습니다. 관군이 2번 올라갔습니다. 2번 다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내려왔습니다. 2번째에는 올라간 30사람 가운데 12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가 올라온 날 조정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판서가 임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에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전우치입니다. 뜰에 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판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자는 산에서 3년을 지낸 자입니다. 산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도 지어내는 재주가 있으니 도적 하나 못 잡겠습니까?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인데 뜰에서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판서는 관군이 2번 다 꼭대기를 밟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번째도 밟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밟지 못하면 아무도 그 위에서 무엇을 보지 못합니다. 임금이 우치를 불렀습니다. 갈 수 있겠느냐? 우치가 이 말을 땅에 댄 채로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주랴? 우치가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군사 20사람이면 됩니다. 강판서가 옆에서 받았습니다. 12사람이 돌아오지 못한 자리에 20사람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전하, 저 말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임금이 강판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20사람만 데려가느냐? 많이 데려가면 산이 먼저 압니다. 적게 데려가면 소인 하나만 봅니다. 임금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김생이 우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생이 마루에 앉지도 않고 마당에 서서 말했습니다. 자네를 죽이려고 보내는 걸세. 압니다. 안다면서 왜 간다고 하였는가? 우치가 보찜을 묶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형님, 산에 있는 사람은 원래 산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김생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우치가 묶던 손을 놓고 김생을 보았습니다. 산에 100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100사람이 작년 이맘때는 논에 있었습니다. 논에 있던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해가 안 걸립니다. 김생이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보찜을 마저 묶었습니다. 관군이 2번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3번째로 올라가서 다 베어버리면 그 고을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고을에서 내년에 또 100사람이 올라갑니다. 김생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어찌하겠는가? 우치가 보찜을 등에 졌습니다. 우두머리 하나만 데려오겠습니다. 김생이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데려오면 위에서는 그 공을 자네 것으로 두지 않을 걸세. 압니다. 알면서 무엇을 얻겠다는 말인가? 우치가 대문을 나서면서 대답했습니다. 공을 세우라 하신 것은 형님이십니다. 이튿날 새벽에 우치는 군사 20사람을 데리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소매 안의 부채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넉 달 동안 펴지 않은 부채였습니다. 우치는 가달산 아래 마을에 군사를 남겨두었습니다. 7날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무를 하고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리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위로 올라가 봅니다.
혼자 가시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치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7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거든 그리 아십시오. 우치는 그날 저녁에 관복을 벗었습니다. 벗기 전에 소매의 부채와 가락지와 접은 종이를 꺼내 품으로 옮겼습니다. 관복은 마을 집에 맡기고 해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과연 갈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2번 지나게 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었습니다. 우치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바위에 대자 땅의 결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결이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가 한 곳에서 뭉쳐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밟은 자리에는 결이 눌립니다. 우치는 눌린 자리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틀 만에 산 꼭대기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거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움막이 20채가 넘었습니다. 가운데 마당이 있고 마당 끝에 큰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치는 나무 뒤에 앉아 하루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발밑에 흙에 나뭇가지로 산을 그렸습니다. 봉우리를 세우고 골짜기를 넣고 올라온 길을 그어보았습니다. 그려놓고 보니 갈라진 길이 모두 그 마당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흙에 그린 것은 들여다보아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하나 골랐습니다. 마르고 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우치는 그 얼굴을 하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굶어서 올라오는 사람의 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창을 든 사람이 그를 막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아래 고을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왔느냐?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 하기에 왔습니다. 창을 든 사람이 우치의 손을 잡아 뒤집어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일하던 손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손을 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든 것은 사흘이면 흙이 되니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을 든 사람이 손을 놓았습니다.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마당 한쪽에 사람이 1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틈에 앉았습니다. 옆에 20살쯤 된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래 고을에서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묻지도 않은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은 남쪽에서 왔습니다. 바닷가 나루에서 짐을 지다가 겨울에 일이 끊겨 올라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보였습니다. 올라온 지 82날 되었습니다. 우치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나를 세십니까? 소인은 수를 셀 줄 몰라서 손으로 셉니다. 손으로 세면 잊지 않습니다. 우치가 웃었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젊은 사람이 마을의 규칙을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밥이 나옵니다. 밥을 받으려면 열흘에 한 번씩 나가야 합니다. 우치가 물었습니다.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젊은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고을 창고를 엽니다. 지고 옵니다. 그런데 창고를 연 것은 봄에 2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날은 나가서 그냥 돌아옵니다. 우치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고 온 것을 어디에 둡니까? 젊은 사람이 마당 끝에 큰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우치는 그 움막으로 갔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치는 자물쇠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움막 뒤로 돌아가 벽 아래 흙을 팠습니다. 손으로 팔만큼만 파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냄새가 났습니다. 쌀 냄새였습니다. 우치가 손끝에 불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낸 불씨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타버리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빛 아래로 쌀섬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300섬은 되어 보였습니다.
도적 100사람이 겨울을 나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우치는 쌀섬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쌀섬을 싼 거적에 손이 걸렸습니다. 거적에 무엇이 찍혀 있었습니다. 불을 가까이 대어보았습니다. 먹으로 찍은 네모난 도장이었습니다. 관가에서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옆에 쌀섬도 보았습니다. 그 거적에도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것에도 있었습니다. 고을 창고를 열어지고 온 쌀이라면 거적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밤에 지고 산을 오르면 거적이 찢어지고 도장이 뭉개집니다. 그런데 이 쌀섬들은 거적이 멀쩡했습니다. 도장도 뭉개진 데가 없었습니다. 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앉아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데 앉아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쌀을 실어 올리려면 사람이 여럿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여럿이면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품삯을 줄 수 있는 도적은 도적이 아닙니다. 우치는 그 거적을 손바닥만 하게 뜯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자리로 뜯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판 자리로 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늘을 보니 별이 있었습니다. 우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산에 도적이 든 것이 아니라 도적이 산으로 옮겨 앉았군. 이튿날 아침에 우치는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제 얼굴로 돌렸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창을 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치는 소매에서 부채를 꺼내 폈습니다. 넉 달만이었습니다. 부채를 한 번 젓자 마당의 창이 전부 사람 손에서 빠졌습니다. 창은 마당 가운데로 모여 저희끼리 쌓였습니다. 우치가 큰 움막 쪽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준이라는 분을 뵈러 왔습니다. 움막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내가 하나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수염이 반쯤 새어 있었고 걸음이 곧았습니다. 엄준이 마당 가운데 쌓인 창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우치에게 눈을 옮겼습니다. 내가 조정에서 온 놈이냐? 그렇습니다. 며칠 데려왔느냐? 소인 혼자 올라왔습니다. 엄준이 짧게 웃었습니다. 혼자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모시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마당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엄준이 손을 들자 조용해졌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높이느냐? 우치가 부채를 접었습니다. 소인은 남에게 말을 낮추지 않습니다. 관가에서 온 놈이 도적에게 말을 높인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소인은 평생에 한 번 남에게 말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우치가 부채를 쥔 손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람이 100명 넘게 엎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엄준이 그 말에 우치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그 한을 지어낸 놈이구나. 그렇습니다. 엄준이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나는 28배를 북쪽에서 살았다. 16살에 나가서 44살에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내 이름이 죽은 사람 쪽에 적혀 있었다. 죽은 사람으로 적힌 자에게는 논도 없고 집도 없다. 엄준이 우치 앞에 섰습니다. 나라가 나를 먼저 죽였다. 그래서 나는 산으로 왔다. 우치가 그 말을 다 듣고 물었습니다. 저 움막의 쌀은 누가 실어 주었습니까? 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적의 관가 도장이 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지고 산을 오른 쌀은 거적이 성하지 않습니다. 엄준이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가을의 짐이 3번 실려 올라왔다. 실어온 자들이 남쪽 말씨를 썼다. 엄준이 마당의 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청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먹을 수 있었다. 우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엄준이 칼을 뽑았습니다. 묻고 싶으면 나를 이기고 물어라. 그 다음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준이 앞으로 나오면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칼끝이 우치의 어깨를 지나갔습니다. 배인 자리에서 짚이 쏟아졌습니다. 거기 서 있던 것은 제 얼굴을 씌워 세워 둔 집 뭉치였습니다. 우치는 그 사이에 몸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엄준의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섰습니다. 하나는 뒤에 섰습니다. 셋이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칼을 놓으십시오. 엄준이 뒤로 물러서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휘두르다가 쏟아진 짚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뒤에서 나고 나무 위에서 나고 움막 지붕에서 났습니다. 우치가 불러들인 잔귀신들이었습니다. 큰 귀신은 부르지 못하지만 잔귀신들은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사방에서 겹치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엄준만 서 있었습니다. 엄준이 소리 속에서 우치를 찾았습니다. 뒤에 섰던 하나가 그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우치가 부채를 폈습니다. 엄준의 발밑 흙이 무릎까지 올라와 굳었습니다. 땅의 결이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엄준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치가 소리를 거두었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거쳤습니다. 셋으로 나뉘었던 몸도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그 조용한 마당에 사람 하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창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제 창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우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치의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대목은 그가 가진 책에 없습니다. 그 대목은 새해 전에 흰 여우가 물고 달아난 두 권에 있을 것입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엄준이 무릎까지 굳은 흙 속에서 우치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우치가 일어섰습니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치는 그날 산 위의 사람들을 마당에 모았습니다. 100사람이 넘었습니다. 우치가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소인은 우두머리 한 사람만 데리고 내려갑니다. 나머지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십시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려가면 잡힙니까? 소인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물으면 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산을 내려갔습니다. 손으로 나를 세던 그 젊은 사람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우치 앞에 와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우치도 마주 굽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치는 엄준을 묶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사흘 동안 엄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군사 20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관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입으면서 품에 넣어둔 거적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치가 엄준을 묶어 한양에 들어온 것은 5월이었습니다. 길에 사람이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가달산 도적의 우두머리가 잡혔다는 말이 앞서 와 있었습니다. 엄준은 묶인 채로 걸으면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대궐 마당에서 죄를 묻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전각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죄를 묻는 일을 맡은 관원이 물었습니다. 내가 고을 창고를 2번 열었느냐? 열었다. 관군 12사람을 죽였느냐? 죽였다. 관원이 붓을 놓았습니다. 잘못을 아느냐? 엄준이 대답했습니다. 잘못이 없다. 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관원이 임금 쪽을 보았습니다. 그때 엄준이 무릎으로 한 걸음 다가앉았습니다. 한 가지 잃을 것이 있다.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라.
엄준이 무릎을 세우고 임금 쪽을 보았습니다. 산의 쌀이 어찌 올라갔는지 아느냐? 묻지 않았다고 하였다. 딱 한 번은 물었다. 지난 가을에 남쪽 바닷가 나루로 배 세 척이 들어왔다 하였다. 엄준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강판서가 앞으로 나오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역적의 말을 더 들으실 것이 없습니다. 저자는 지금 조정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늘리려고 아무 이름이나 댈 자입니다. 임금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으나 물으면 그 자리에서 조정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면 지난 정월의 일까지 다시 들추어집니다. 강판서가 한 번 더 아뢰었습니다. 죄가 이미 제 입으로 다 나왔습니다. 더 물으면 그것이 도리어 저놈의 발판이 되는 법입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엄주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목이 베었습니다. 우치는 그 마당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 소매 안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부채에 손끝이 닿았다가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부채를 펴면 엄주는 오늘 하루를 더 삽니다. 그 대신 산에서 내려간 100사람이 그날로 다시 도적이 됩니다. 아뢰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거적 조각 하나였습니다. 도장이 어느 창고 것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모르는 채로 그 조각을 내밀면 도적을 두둔한 자가 됩니다. 엄준이 끌려나가면서 우치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준이 곁을 지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오래 산다. 오래 살아서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아라. 그날 밤 우치는 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내 폈다가 도로 접었습니다. 그 종이에 그린 산은 어머니 무덤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임금이 우치를 불렀습니다. 상을 내리겠다. 무엇을 받고 싶으냐? 우치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두 가지를 아뢰겠습니다. 말하라. 가달산 아래 새 고을에 오래 곡식을 덜어 주십시오. 창고를 2번 열린 고을이라 백성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마. 둘째는 무엇이냐? 우치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아뢰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뒤에 묻지 마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여치나 내려갔느냐? 100사람이 넘습니다. 이름은 적어 두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강판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산 아래에 남겨두었던 군사들이 이미 그 일을 아랜 뒤였습니다. 강판서는 적어둔 것 위에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우치가 제 입으로 100사람을 놓아주었다고 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첫째 것만 허락하고 둘째 것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치는 물러나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하지 않은 것은 누가 옆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치는 그날 밤 김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생이 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우치가 품에서 거적 조각을 꺼내 소반 위에 놓았습니다. 김생이 등잔을 끌어당겨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가달산 산 꼭대기에서 뜯어온 것입니다. 쌀섬 거적입니다. 김생이 도장 자국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한참 보다가 등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고을 창고의 도장이 아닐세. 우치가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어디 것입니까? 군사들이 먹을 곡식을 두는 창고일세. 김생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창고는 고을에서 맞지 않네. 군사를 맡아보는 관청에서 맞네.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물었습니다. 어느 창고에서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곡식이 드나든 것을 적은 장부에 있네. 찾아주시겠습니까? 김생이 손을 뻗어 거적 조각을 도로 우치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네는 이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았어야 하네. 압니다. 안다면서 가져왔는가? 우치가 흙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형님 말고는 이것을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김생이 오래 앉아 있다가 그 조각을 도로 끌어당겼습니다. 끌어당겨서 소매에 넣었습니다. 사흘만 주게. 김생이 등잔을 도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 도장이 어느 창고 것인지 알려면 그 창고의 곡식을 낸 장부부터 봐야 하네. 그런데 작년 정월에 나라 창고가 한 번 바닥나지 않았는가. 그의 것은 곡식이든 금붙이든 한 괴짝에 몰아넣어 두었네. 김생은 사흘 만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찾는 도장이 고을 장부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찾으려면 다른 장부를 다 들춰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치는 날마다 조정에 나가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다른 일이 먼저 왔습니다. 남쪽 바닷가 고을에서 20사람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나라를 뒤엎으려고 사람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을에는 나루가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배가 드나든 그 나루였습니다. 우치가 그 말을 듣고 관청 마당에 섰습니다. 서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를 묻는 자리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은 그 나루에서 짐을 지던 이들이라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자백이 나왔습니다. 잡혀온 사람 가운데 3사람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모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관원이 물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3사람이 같은 이름을 댔습니다. 전우치라 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날로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우치가 마당에 불려 나갔습니다. 잡혀온 20사람이 마당 한쪽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우치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셋째 줄 끝에 앉은 얼굴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20살쯤 된 사람이었습니다. 가달산 마당에서 손가락으로 날을 세던 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치와 마주 굽혀 인사하고 산을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었다가 곧 내렸습니다. 관원이 그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너희를 모았느냐? 젊은 사람이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산에서 만났습니다. 산에서 무엇이라 하더냐? 젊은 사람의 대답이 늦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대신 말했습니다. 나라를 뒤엎자 하였습니다. 관원이 우치를 보았습니다. 들었느냐?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아느냐? 우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다고 하면 산에서 100사람을 놓아준 것이 그 자리에서 확정됩니다. 모른다고 하면 저 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 그날로 죽습니다. 우치가 마당에 흙을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난 가을에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관원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나루에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짐을 지던 사람이 나라를 뒤엎는 사람이 되는데 한 해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판서가 뜰 가운데로 내려섰습니다. 전하, 저자가 제 입으로 산을 말하였습니다. 산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스스로 아뢰는 것입니다. 저자가 가달산에서 도적 100사람을 놓아주었습니다. 강판서가 손을 들어 우치를 가리켰습니다. 놓아준 100사람이 남쪽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사람을 모으게 하려고 놓아준 것입니다. 임금이 앉았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서 묶였습니다. 지키려고 입을 다물었는데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묶이면서 셋째 줄 끝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치는 그날로 의금부들에 끌려가 무릎을 꿇렸습니다.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가두고 묻는 관청입니다. 작년 봄에 그가 집 뭉치를 세워 두고 빠져나온 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집 뭉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군졸이 팔을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관복을 벗기고 품을 뒤졌습니다. 품에서 흰 부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접은 종이 한 장이 흙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없고 그림뿐이라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졸이 그것만은 도로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금가락지 19개가 뜰 흙에 흩어졌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판서가 그 앞으로 걸어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들어서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금가락지 일세, 19개 일세. 강판서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뜰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곡식이 있어야 하고 금이 있어야 하는 법일세. 우치가 무릎을 꿇은 채로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모으려고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작년 정월에 저작거리에서 금부치를 거둘 때 나온 것입니다. 주인을 못 찾아 아직 지니고 있습니다. 강판서가 웃었습니다. 주인을 못 찾았다는 말을 어찌 믿는가? 우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재물을 맡아보는 관청의 장부가 있습니다. 그날 금부치를 낸 사람이 120세 사람입니다. 이름과 사는 곳과 무게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장부와 맞춰 보시면 압니다.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판서가 손에 든 가락지를 도로 흙에 던졌습니다. 그 장부는 없네. 우치가 흙에서 이마를 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달 전에 그 관청에서 장부한 괴짝이 없어졌네. 바로 그 괴짝일세. 우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등이 서늘했습니다. 그 괴짝을 찾아간 사람으로 우치가 아는 이름은 김생 하나였습니다. 그때 뜰문으로 김생이 들어왔습니다. 김생은 관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뜰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김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괴짝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강판서가 김생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뒤졌는가? 도장을 하나 맞춰 보려 하였습니다. 무슨 도장인가? 김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그 거적 조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강판서가 김생과 우치 사이를 막아서듯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대신 말하겠네. 작년 3월에 이 사람이 전우치를 잡으러 송도에 갔네. 가서 잡지 못하고 돌아왔네. 강판서가 김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전우치의 얼굴을 알고 있었네. 알고도 아뢰지 않았네. 뜰에 있던 사람들이 김생을 보았습니다. 김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무릎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소인의 얼굴을 모릅니다. 강판서가 우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는지 다 보이네. 김생이 그날 갇혔습니다. 우치와 마주 보는 칸이었습니다. 군졸은 벼슬아치의 품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오간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치가 마주 보는 칸을 향해 앉았습니다. 형님.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말하게.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열러 갔더니 괴짝이 자리에 없었네. 우치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도장은 맞춰보셨습니까? 김생이 어둠 속에서 웃었습니다. 웃는 소리가 짧았습니다. 맞춰보았네. 그 창고는 남쪽 바닷가에 있네. 자네가 지금 모은 사람들이라고 몰리는 그 고을일세.
우치는 옥에서 나흘을 지냈습니다. 나흘 동안 도수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는 잔귀신 하나면 열립니다. 담은 결이 있으니 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 됩니다. 얼굴은 아침마다 다른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앉아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에 김생이 마주보는 칸에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가만히 있는가? 어디로 갑니까? 자네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우치가 벽에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제가 나가면 형님은 어찌 됩니까? 김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저 말이 다 참말이 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만 저 말은 아직 말입니다. 김생이 한동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담을 넘지 않는 것은 처음일세. 그러니 오늘 밤도 절반은 내 것일세. 우치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반이면 반만큼 하지요. 옥에는 다른 사람도 갇혀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20사람이 안쪽 칸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벽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드리고 쉬었다가 또 한 번 두드렸습니다. 우치는 그 소리를 첫날 밤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에 그 두드리는 소리가 43번에서 멈추었습니다. 우치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82날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드리는 소리가 또 그쳤습니다. 우치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우치는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옥안이 어두워서 산도 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치는 종이를 도로 넣고 샘을 맞추었습니다. 가을의 남쪽 나루로 배 세 척이 들어왔습니다. 산 위에 쌀섬에 찍혀있던 도장을 우치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군사들이 먹을 곡식을 두는 창고의 도장이었습니다. 그 창고가 그 나루 앞에 있습니다. 배에서 내린 쌀도 같은 창고에서 나온 쌀이었을 것입니다. 창고의 쌀이 창고 앞 나루에서 배에 실렸습니다. 실린 쌀이 강원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우치는 거기까지 짚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쌀은 저절로 창고를 나오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쌀이 빠졌으면 장부에는 무어라 적었겠습니까? 도적이 털어갔다고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적으려면 그 해에 도적이 실제로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간 300섬은 장부에서 지은 수의 한 귀퉁이입니다. 나머지가 어디로 갔는지는 그도 몰랐습니다. 가달산 사람들이 봄에 2번 고을 창고를 연 것이 그 자리입니다. 털린 것은 고을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장부에서 지은 것은 군사들의 곡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산의 도적이 겨울을 넘겨야 하고 넘기려면 굶으면 안 됩니다. 굶기지 않으려고 제 창고의 쌀을 도로 산으로 실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쌀을 실어준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배에 쌀을 실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나루에서 품삯을 받고 짐을 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고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우치는 벽에서 등을 뗐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를 세던 그 젊은 사람을 그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가 왜 하필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루에서 짐을 지다가 겨울에 일이 끊겨 산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산에서 내려보냈더니 제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자리가 하필 입을 막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를 산에서 내려보낸 것은 우치였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옮기는 것과 돌려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놓아준 것과 살려준 것이 달랐습니다. 새벽에 우치가 마주보는 칸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게. 죄인이 마당에서 남에게 물어도 됩니까? 어둠 속에서
김생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물을 수 없네. 묻는 것은 관원이 하네. 우치가 다시 물었습니다. 임금께 청하면 어찌 됩니까? 김생이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은 할 수 있네. 들어주고 아니 들어주고는 그 다음일세. 우치가 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3가지만 물으면 됩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임금이 몸소 나와 앉았습니다. 의금부들의 자리를 폈습니다. 군졸이 우치를 뜰 가운데 굴렸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20사람이 한쪽에 앉혀졌습니다. 김생은 뜰 끝에 세워졌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도적 100사람을 놓아주었느냐?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놓아주었습니다. 이름을 적어 두지 않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뜰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찌 묻지 않았느냐? 이름을 알면 뒤에 찾아가게 됩니다. 임금이 한동안 우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100사람을 모아 남쪽에서 일을 꾸몄다 한다. 소인은 그 고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대었다. 우치가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전하,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라. 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3가지만 묻게 하여 주십시오. 강판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묻는 일은 없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그를 세웠습니다. 3가지라 하였느냐? 3가지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넷째를 묻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치가 셋째 줄 끝에 앉은 젊은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첫째로 묻겠습니다. 산에서 내려간 날을 지금도 세고 계십니까? 젊은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치를 보다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폈다가 다시 오므렸습니다. 세고 있습니다. 오늘로 45세입니다. 우치가 물은 것은 날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느냐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뜰이 조용했습니다. 우치가 2번째를 물었습니다. 둘째로 묻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그 나루로 배가 몇 척 들어왔습니까? 젊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3척입니다. 엄준이 죽기 전에 대궐 마당에서 된 수와 같았습니다. 강판서가 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전하, 이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짜놓은 말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3번째를 물었습니다. 셋째로 묻겠습니다. 그 배에 쌀을 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사람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마를 흘게 되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마를 든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소인들이 실었습니다. 소인은 그 쌀이 산으로 올라온 줄을 몰랐습니다. 산에서 그 쌀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을 끌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은 억쇠라 합니다. 소인의 어미가 그 고을에 있습니다. 억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관가에서 어미를 데려다 놓고 소인에게 이름 하나를 외우게 하였습니다. 외운 대로 아르지 않으면 어미가 죽는다 하였습니다. 소인이 외운 이름이 전우치입니다. 억쇠가 이 말을 다시 흘게 되었습니다. 소인은 그 사람의 이름을 산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산에서 그 사람은 소인들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판서가 임금 앞을 가로막듯 섰습니다. 저것이 지금 말을 바꾸었습니다. 말을 바꾸는 자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그때 뜰 끝에 서 있던 김생이 소매를 뒤집었습니다. 거적 조각 하나가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도장이 찍힌 자리가 위로 놓였습니다. 우치가 처음으로 강판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대감, 저 도장이 찍힌 쌀이 가달산 꼭대기에 300섬 쌓여 있었습니다.
저 나루 앞에 있는 창고가 어느 관청 것입니까? 강 판서가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뜰에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 창고가 어느 관청 것이냐? 강 판서가 대답했습니다. 신의 관청 것입니다. 임금이 그 자리에서 명을 내렸습니다. 그 창고의 장부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지난 가을에 나간 곡식을 하나하나 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온 20사람을 옥에서 내어놓으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다시 우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월의 근정전 앞들에 엎드린 자가 100명이 넘었다. 그 자들이 무엇에 엎드린 것이냐?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엎드렸느냐? 소인도 그것을 아직 모릅니다. 임금이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내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댄 것은 풀렸다. 품에서 나온 금붙이도 내 죄로 세지 않는다. 그러나 도적 100사람을 놓아준 것은 너의 입으로 2번 말하였다. 우치가 곧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이 뜰 끝에 선 김생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어찌할 것이냐? 강 판서가 마지막으로 아뢰었습니다. 저자는 작년에 전우치의 얼굴을 알고도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로도 목이 달아나는 법입니다. 우치가 무릎을 꿇은 채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치는 곧바로 하지 않고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재주를 보이면 그가 어떤 자인지 이 마당이 다 알게 됩니다. 알고 나면 이 마당은 그를 살려두지 못합니다. 우치가 눈을 감았습니다. 감았다가 떴을 때 그의 얼굴이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르고 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다가 서로 밟았습니다. 우치가 그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작년 3월의 송도에서 저 사람이 본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저 사람은 소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치가 다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얼굴이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김생이 뜰 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군졸에게 막혔습니다. 김생은 입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임금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얼굴을 언제부터 쓸 수 있었느냐? 산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인 앞에 있는 얼굴이 참말 너의 얼굴인지 어찌 아느냐? 우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뜰에 등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은 놓아주어라. 군사를 맡아보는 관청의 일은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맡는다. 창고의 셈이 끝날 때까지 강 판서는 그 관청 일에서 손을 떼라. 강 판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전각 쪽으로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전우치는 도적 100사람을 놓아준 죄로 다스린다. 사흘 뒤에 마당에서 목을 벤다. 남쪽에서 올라온 20사람은 이튿날 옥에서 나왔습니다. 억쇠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은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억쇠는 제 고을로 가서 어미를 찾을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억쇠는 손가락으로 나를 세지 않았습니다. 셀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마당이 열렸습니다. 읽은 붓들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전각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우치가 뜰 가운데 끌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팔을 다시 묶은 채였습니다. 관원이 죄를 읽었습니다. 가달산에서 도적 100사람을 놓아준 죄라 하였습니다. 읽기가 끝나고 임금이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우치가 잠깐 뒤에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라. 소인의 품에서 나온 것을 돌려주십시오. 임금이 옆에 선관원을 보았습니다. 금가락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치가 소매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인이 19사람 있습니다. 넉 달을 찾아다니고도 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우치를 한동안 내려다본 뒤에 명을 내렸습니다. 군졸이 괴짝을 가져와 뜰에 열었습니다. 가락지 19개와 흰 부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졸이 가락지를 하나씩 세어 우치의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흰 부채는 그림도 글씨도 없어서 아무도 따로 집어 두지 않았습니다. 군졸은 그것까지 함께 우치의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임금이 그 광경을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우치가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림을 한 폭 그리고 가겠습니다. 뜰이 술렁였습니다. 강판서가 소매를 잡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주셔서는 아니 됩니다. 저자는 손에 무엇이 들어가면 반드시 무슨 일을 냅니다. 임금이 강판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겠느냐?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산과 물을 그리겠습니다. 어찌 그것을 그리려 하느냐? 소인이 자란 데가 산 밑이고 어머니 무덤이 그 산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임금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군졸이 흰 비단을 가져와 뜰 한쪽 담에 걸었습니다. 붓과 먹물도 가져왔습니다. 우치가 일어섰습니다. 밧줄이 팔을 묶고 있어서 손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밧줄을 풀라 하였습니다. 강판서가 다시 아뢰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우치가 붓을 들었습니다. 붓을 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떨림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붓질을 하였습니다. 먼저 산을 그렸습니다. 봉우리를 3개 세우고 그 사이에 골짜기를 넣었습니다. 산 아래에 물을 그렸습니다. 물은 왼쪽에서 흘러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물가에 나무를 몇 그루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허리로 올라가는 길을 하나 그렸습니다. 길은 물가에서 시작해서 봉우리 사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관복을 받던 밤에 그려본 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 아래쪽에 나귀를 한 마리 그렸습니다. 나귀는 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우치가 붓을 놓았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치가 임금 쪽으로 돌아서서 절을 했습니다. 전하, 말하라. 소인은 작년 겨울의 담을 넘지 않고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문 안에도 담이 있었습니다. 우치가 임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담은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높이가 없어서 잴 수가 없었습니다. 우치가 한 번 더 절했습니다. 소인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에 걸린 그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졸 2사람이 그를 막으려고 창을 내밀었습니다. 우치가 그 창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창이 막지 못했습니다. 창날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 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뜰 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종이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우치는 그림 앞에 서서 품에서 부채를 꺼내 폈습니다. 산에서 밤새 들여다보다가 종이를 찢어먹은 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물가로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신이 비단 위에 놓이지 않고 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치는 물가에 서서 나귀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뜰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림 안에서 밖을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나귀가 물가를 떠나
산허리 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갈 때마다 나귀가 작아졌습니다. 봉우리 사이에 들어설 무렵에는 점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그림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비단을 담에서 뜯어 뒤집었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을 다시 보니 산과 물과 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가에 있던 나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허리 길 끝에 아까는 없던 것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먹으로 콕 찍은 점 하나였습니다. 강판서가 그 비단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흔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서서 그 점 하나를 오래 보았습니다. 뜰 끝에 김생이 서 있었습니다. 김생은 그림 쪽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무덤 앞에서 그는 눈을 감고 열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때 다음에 만나면 열을 세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지 않았습니다. 셀 틈이 없었습니다. 김생은 뜰 끝에 그대로 서서 담에 걸렸던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쇠못 자국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치가 그림에서 걸어 나온 곳은 송도 박산기슭이었습니다. 나귀는 나오면서 흩어졌습니다. 만들어낸 것은 사흘이면 흙이 되는데 그 나귀는 흙이 될 것도 없었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서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가 그가 자란 데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무덤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들르면 관가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치는 사흘 동안 산에서 잤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흔들어 보았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밖에서 흔들었더니 아랫물이 먼저 넘쳤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높이가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남은 것은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하늘의 책 한 권입니다. 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새해 전에 흰 여우가 2권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여우는 달아나면서 그가 가진 것은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3권 중에 한 권인데 어찌 반이냐고 그는 그때 묻지 못했습니다. 우치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화담이라는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시성을 가진 선비가 산다는 말을 그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벼슬을 여러 번 내려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화담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골짜기 안에 초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펴고 콩을 널어 놓았습니다. 늙은 사람 하나가 그 앞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서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그는 오래 무서워했습니다. 작년 정월에 근정전 앞들을 살필 때에도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조정에도 없던 것이 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우치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물이나 한 그릇 얻어먹겠습니다. 물은 저기 있네. 우치가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서 멍석 옆에 앉았습니다. 늙은 사람은 콩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성한 것은 왼쪽에 놓고 벌레 먹은 것은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우치가 몸을 앞으로 당기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벌레 먹은 것을 어찌아십니까? 그것도 먹네. 먼저 먹네. 성한 것은 두었다가 씹네. 우치의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는 성한 것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니 심을 것이 없었겠구먼. 우치는 그 말에 웃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부채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우치는 부채를 펴고 몸을 셋으로 나누려 하였습니다.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일을 처음 겪었습니다. 우치가 부채를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물러나려고 발을 뒤로 옮겼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마당의 흙에는 결이 없었습니다. 우치가 부채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팔까지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의 책에 적힌 그 대목이 그의 머릿속에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재주가 높은 이 앞에서는 재주가 서지 않는다. 새해 동안 우치는 그 줄을 무서워만 했습니다. 무서워하기만 하고 겪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겪어보니 무섭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부채 끝에서 연기가 한 줄기 났습니다. 우치가 손을 내려다보니 부채 끝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흰 종이가 그 자리만 누래졌습니다. 우치가 부채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멍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인가? 제가 졌습니다. 늙은 사람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눈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네가 졌다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3번 만에 알았습니다. 3번이면 빠르네. 늙은 사람이 콩을 골라 놓은 손을 털었습니다. 자네는 하늘을 얻지 못하였네. 우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자네 걸음을 보면 아네. 땅만 밟는 걸음일세. 우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먼저 보라 하셨는데 제가 땅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만 얻었습니다. 늙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땅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먼 길을 짧게 갔습니다. 그것뿐인가? 우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금부치를 옮기고 쌀을 옮겼습니다. 옮겨보니 옮겨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12해를 만져서 얇아진 자리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우치를 보았습니다. 보다가 짧게 웃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쳤더니 둘을 깨쳤구나. 우치는 그 말을 듣고 무릎 위에서 손을 오므렸습니다. 그 말투를 그는 새해 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악산 아래 여우굴 앞에서 들었습니다. 삿갓을 눌러 쓴 늙은이가 그에게 구슬을 삼키라 하였습니다. 하늘을 먼저 보고 땅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치가 마루 쪽을 보았습니다. 마루 기둥에 삿갓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삿갓 테두리가 비를 여러 번 맞아 다 사가 있었습니다. 우치가 그 삿갓을 보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말하게. 새해 전에 저에게 구슬을 삼키라 하신 분이 어르신이십니까? 늙은 사람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날 왜 넘어졌는가? 여우가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땅을 보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콩 하나를 손바닥에 굴렸습니다. 그러면 그날 자네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입니다. 늙은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자네가 그날 놓친 것은 사람일세. 늙은 사람이 우치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늘을 못 보았으면 하늘 하나만 못 본 것일세. 그런데 자네는 사람도 못 보았네. 땅을 보느라 셋째를 아주 못 보았네. 늙은 사람이 콩 하나를 집어 우치 앞에 놓았습니다. 자네가 정월에 하늘 행세를 하였을 때 마당에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가? 100사람이 넘었습니다. 그 100사람의 얼굴을 하나라도 기억하는가?
우치가 대답하지 못하자 늙은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산에서 100사람을 놓아줄 때 이름을 묻지 않았네. 묻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일세.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는 왜 생각하지 않았는가? 우치가 무릎 위에 두 손을 놓았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늙은 사람이 콩 멍석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치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 걸음을 따라 보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를 벌하려는 것이 아닐세. 자네가 한 일 중에 벌할 것은 나라가 이미 다 세어두었네. 내가 세는 것은 다른 것일세. 우치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세십니까? 자네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을 세네. 늙은 사람이 살인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가르치네. 나는 여기서 콩이나 고르는 사람일세. 태백산으로 가게. 우치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태백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진 반으로 무엇을 하는지 자네가 보게 될 걸세. 우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자네가 사람 얼굴을 하나라도 기억하게 될 때까지. 우치가 살인문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굽히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뒤에 오십니까? 늙은 사람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자네가 부르면 가겠네. 우치는 그날로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품에는 하늘의 책 한 권과 주인 없는 가락지 19개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 끝이 눌어붙은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남쪽 창고의 셈이 끝났습니다. 군사를 맡아보던 강판서는 벼슬을 잃고 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치는 그 소식을 산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동안 그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가달산 마당에서 제 창에 찔려 엎드린 사람의 얼굴이 먼저 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를 세던 억쇠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그를 마주 보던 엄준이 있었습니다. 딸의 가락지를 돌려받고도 끼지 않고 주머니에 넣던 늙은 어미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10가지 세어주던 김생의 얼굴은 맨 뒤에 왔습니다. 걸으면서 그는 눈으로 산을 하나 그렸습니다. 봉우리를 세우고 골짜기를 넣고 물가에 나무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종이가 없어도 되었습니다. 우치는 그 얼굴들을 세면서 태백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세다가 잊으면 처음부터 다시 셌습니다.